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가 5mm 안팎, 그 밖에 중부 지역은 5mm 미만입니다. KBS 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장수연이었습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경기 양평군의 한 주택에서 수백 마리의 개 사체가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학대로 사망한 개의 수는 1000마리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동물 학대가 발생할 수 있었던 건지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동물권 단체 케어의 김영환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수요일 코너죠. 기후위기 시대 우리가 놓쳐선 안 될 환경 이슈를 살펴보는 지구생활 백서 코너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일하는 여성의 환경을 평가하는 유리천장 지수에서 우리나라가 11년째 꼴찌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여성의 날을 앞두고 발표한 조사 결과인데요.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29개 회원국 가운데 29위를 차지했다고 하죠. 유리천장 지수는 남녀 고등교육 격차와 소득 격차, 여성의 노동 참여율과 남녀 육아휴직 현황, 고위직 여성 비율을 종합해 산출해낸다고 하는데요. 특히 남녀 소득 격차는 31.1%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여성은 심각한 소득 불평등을 겪고 있고 노동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하는 건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50여 개 여성단체들이 거리로 나섰다고 합니다. 이들은 세계 여성의 날을 마냥 축하할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말뿐인 평등이 아닌 진짜 평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더 이상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며 여가부 폐지를 추진하는 정부의 입장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세계 여성의 날은 지난 1908년 미국 뉴욕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다 화재로 숨진 여성 노동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대규모 시위를 벌인 데서 유래했는데요. 2023년 여성들의 삶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여성에 대한 차별의 벽은 여전히 높고 견고해 보이는데 말입니다.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민아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경남 하천군에서 산불이 발생해서
올해 처음으로 대형 3단계가 발령됐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저희가 속보가 계속 전해지는 대로 중간중간 뉴스를 전해드리는 사이에도 좀 속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막 전국적으로 네. 산불을 포함해가지고 여러 화재 사건들이 지금 있거든요. 네. 얼마 전에는 이제 또 시장에서 불이 난 것도 있고 그렇죠. 인천에서 네. 그래서 이런 이제 불이 나기가 쉬운 어떤 이 환경들이 지금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도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모로 이제 또 대책을 세워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또 협조해 줄 것을 또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정말 이 불이 날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는 이 꺼진 불씨도 다시 봐야 된다라는 거를 좀 명심해야 되는 그런 이 좀 시절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불도 농지와 산이 인접한 야산 초입 부분에서 시작이 됐는데 강풍을 타고 순식간에 확산이 됐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좀 여러모로 좀 산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중간중간에 저희가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소식은 오늘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김기현 후보가 당대표를 일단 선출됐어요. 그렇습니다. 김기현 후보가 이제 전체 투표자의 이제 52.93% 그래서 이 절대적인 넘었네요. 그렇죠. 표 네. 수로 따지면 24만 4천여 표를 얻어서 과반 이상의 득표로 결선 없이 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예. 2위가 이제 안철수 후보였는데 23.37% 10만 7,800여 표였고요. 3위가 천하람 후보 14.98% 6만 9천여 표. 4위가 황교안 후보 8.72% 4만여 표였습니다. 김기현 후보는 판사 출신으로 17대 국회 때 이제 국회에 들어왔고요. 예. 울산 남구에서 내리 3선을 했고 울산시장을 지낸 바 있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낙선하고 나서 21대 총선에서 4선에 성공을 한 이력을 갖고 있고 원내대표까지 지난 대선 때 지낸 이력 잘 알려져 있죠. 네. 그동안에 뭐 투표율이 55%를 넘겼기 때문에 이 투표율이 누구한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냐 후보들마다 저마다 내가 오히려 유리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결국 김기현 후보 쪽으로 더 직결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분석이 가능하겠네요. 근데 최고위원 선거 결과는 어떻습니까?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이제 4명을 선출하는데 네. 김재원, 김병민, 조수진, 태용 후보 이렇게 4명이 선출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럼 낙선한 사람은 민영삼, 김용태, 허은하, 정미경 후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예. 청년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장해찬 후보 우리 시사야 출신의 또 장해찬 후보가 전체 네. 투표자의 55.16% 25만 여표를 득표를 해가지고 선출이 됐고 2등이 이제 이기인 후보였습니다. 네. 18.71% 8만 4,800여 표를 투표를 해서 낙선을 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준석 전 대표가 그동안에 이제 이준석 개라고 불렸던 그런 후보들은 다 지금 낙선을 한 거네요. 그렇죠. 소위 말하는 이제 천하 용인, 네. 천하람, 김용태, 허은하 그리고 이제 이기인 후보까지 모든 후보들이 낙선을 한 건데요. 예. 이게 이제 낙선을 했다는 것도 중요한데 예. 애초에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이 선거에 이런 방식으로 대응한 목표 중에 하나가 자기 실력 확인하는 거였지 않습니까? 일정하게 나의 지분이 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지분 확인에는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는 것 같은데 네. 대략적으로 지금 이제 55%의 투표율을 가정했을 때 한 8만 표에서 10만 표 정도 지금 지분이 있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이제 김용태 후보가 득표한 수 절대적인 수가 한 9만 9천여 표 되고 허은하 후보가 득표한 게 한 9만여 표 되거든요. 네. 이기인 후보가 8만 4천여 표니까 이 정도 수준이 아닐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좀 특이한 거는 천하람 후보가 예. 6만 9천여 표밖에 투표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위원 후보들 중에 김용태, 허은하 이렇게 투표를 했는데 그 투표한 사람들 중에 천하람 후보를 투표를 안 한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 점이 뭘 의미하는 거냐. 이게 어떤 선거 전략상의 이 대표 선거에서 아젠다 싸움이 좀 더 치열하게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이 모자랐던 거 아니냐. 그래서 천하람 후보가 결론적으로는 3등을 하고 굉장히 중요한 정치인이 된 건 사실이지만 이게 또 이준석 전 대표의 지분을 다 갖고 가진 못했다. 이런 이제 결과로 이어진 것 같고요. 그리고 네네. 이제 이후에 이제 지금 이제 이 당 지도부 구성이 어떻게 될 거냐. 예. 결국은 지금 이 지도부가 다 친윤 일색인 것이고 네. 이것은 어쨌든 대통령실의 굉장히 적극적인 이러한 지지 활동에 힘입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대통령실, 대통령 우위 구도가
상당 부분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금 벌써 이제 당직 배분하는 얘기 다 나오거든요. 사무총장 자리에 뭐 이철규 의원이 굉장히 유력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럼 이제 장제원 의원은 이른바 이제 뭐 김장연대 할 때 이제 이선 후퇴를 했는데 네네. 다른 윤핵관 중에서도 이철규 의원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지도부에서 이제 컷오프 됐던 이만희 의원 등등도 아마도 이제 어떤 방식으로든 지도부 입성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좀 이 친윤 일색 그리고 다수파 위주 그다음에 지역적으로는 영남 중심의 강경파 이런 구도가 앞으로 지도부가 짜일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 이렇게 진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김기현 신임 당대표가 연포탕은 안 끓이겠다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이건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김기현 대표는 연포탕을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했고 네. 또 이제 이 오늘 대표 당선되고 나서 이재명 대표를 빨리 만나겠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이런 말을 잘 지킬 수 있으면은 또 나름대로 당내 화합과 통합 이런 걸 할 수 있을 텐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근데 이 전당대회 결과는 김기현 후보의 리더십이라거나 이런 것의 어떤 결과라기보다는 대통령의 어떤 이 뭐랄까요 직접적인 어떤 영향력 아래서 치러진 것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대통령이 어떤 키를 쥐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의 국민의힘의 방향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겠죠. 이번 전당대회는 김기현 후보의 전당대회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전당대회였다. 뭐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치권 반응도 궁금하네요. 일단 더불어민주당 보통 이제 상대당에서 지도부를 선출을 하면 덕담부터 하고 뭐 이런 이 경우가 일반적인데 그렇죠. 예.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김기현 대표의 당선은 국민의힘의 당내 민주주의의 사망 선고이다. 대통령실의 지속적인 전대 개입으로 김기현 후보 선출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 대표, 바지 대표라는 한계를 안고 출발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렇게 굉장히 박한 평가를 내리고 있고요. 네. 정의당의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좀 당부를 했습니다. 대통령에게 할 말은 하고 실정에 쓴 말도 하는 집권여당 대표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이렇게 목소리를 냈는데 네. 앞으로 이 협치나 이런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가능할 것이냐 앞으로 상당히 또 지켜봐야 되겠죠. 결국 뭐 김기현 신임 당대표도 내년 총선 승리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남 중심의 친윤 일색 그리고 강경한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이런 당 지도부가 구성됐을 경우에 과연 수도권에서 이길 수 있겠는가 뭐 이런 의문도 좀 뒤따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전당대회 참석해서 인사말을 했잖아요. 지금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7년 만에 지금 여당 전당대회에 참석을 한 거잖아요. 근데 윤 대통령이 어떠한 부당한 세력과 싸우는 것을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이게 야권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여기서 이제 부당한 세력이라는 거를 기존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언급해 온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뭐 과거의 이념에 의거하여서 과거의 낡은 이념에 기반한 어떤 기득권 카르텔의 부당한 지대 추구라든가 이런 것들과 싸워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인데 예. 그게 또 어떤 면에서는 뭐 야권을 겨냥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표현은 기존에 계속 해오던 거니까 기득권과 뭔가 나는 싸운다. 이런 이미지를 굉장히 강조하고 싶고 그것의 어떤 일환으로서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을 다시 한번 할 것이고 이걸 뒷받침해야 된다. 이 점을 강조하는 발언을 쭉 했는데 네. 근데 제가 상당히 이것은 의미심장하다고 본 대목은 네. 그 이제 부당한 세력과 싸우는 얘기하기 바로 직전에 나온 대목입니다. 네네. 나라의 위기 그리고 당의 위기를 자신의 정치적 기회로 악용하면 절대 안 된다. 이 대목이 나왔거든요. 근데 저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근데 이제 나라의 위기를 악용한다는 게 뭐 야당을 겨냥한 거였을 수도 있겠는데 예. 뭐 굳이 우리가 또 좋은 뜻으로 생각하자면 다른 의미일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한 한 발 더 이제 이것은 어떤 것일까 의문이 드는 게 당의 위기를 자신의 정치적 기회를 악용하면 절대 안 된다. 예. 그래서 당의 위기라는 건 결국 여당의 위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정치적으로 악용한다는 거는 결국 당내의 사람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당 밖에 있는 사람이 당의 위기를 어떻게 악용을 하겠습니까? 그럼 누굴 말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이 과연 누구일까? 이번 전당대회 구도와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것은 곧 지금 이제 이른바 윤심 후보가 아니었던 다른 후보들의 어떤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냐 이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서 대통령의 이런 메시지가 어떤 의미일까 상당히 궁금한데 이게 어제 TV조선이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네. TV조선이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가서 어떠한 연설을 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골자를 보도를 했는데 네. 거기 보면 이것보다도 수위가 좀 높은 대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 그리고 내부 총질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그런 취지로 표현까지도 사용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취지로 얘기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럼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은 이거보다 좀 더 수위가 높은 표현까지도 고려했으나
좀 이 톤 조절을 한 게 아니냐. 하지만 본심은 이 내부 총질, 이 내부 총질에 방점을 둔 그러한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추측이 됩니다. 누굴 말하는 걸까요? 내부 총질은 지난번에 한번 쓴 적이 있죠. 네. 이준석 전 대표를 겨냥해서. 네. 그러한 맥락이 아니겠느냐라는 해석이 나올 수가 있어서 이 메시지도 당분간 여러모로 논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국민의힘은 당분간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걸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근데 뭐 이거 지금 우리가 분석하다 보면은 뭐 지금 1시간도 모자랄 것 같은데요. 평론가 두 사람이 이거 2시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좀 속도를 내서 다음 소식들은 좀 짧고 핵심적인 내용만 좀 다루도록 하죠. 오는 4월 26일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라고 한미 당국이 공개했어요. 그렇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공개를 하고 이걸 우리 정부도 이제 확인을 해줬는데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말에 미국을 국빈 자격으로 방문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하고 이 4월 26일 날 정상회담을 하고 만찬을 한다는 건데요. 이게 이제 정확한 일정은 좀 더 협의를 해야 되는데 사흘 일정으로 갔다 온다. 이것은 이제 대통령실이 확인을 했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로 한미 정상회담 하는 거는 이번이 3번째인데 여기다가 또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이러한 의미를 실어서 최고 수준의 예우 국빈 자격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초청했다. 라는 거고요. 바이든 정부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국빈을 초청한 게 프랑스 대통령에 이어서 2번째입니다. 네. 그런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백악관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예. 이 정상회담에서 기대할 수 있는 성과라고 하면 일단 북핵과 관련돼서 우리 정부가 확장 억제를 강화한다 이 얘기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네. 이와 관련된 실질적 성과가 나오느냐 이게 있을 것 같고 경제 영역에서는 이 인플레이션 관련된 법 IRA법이라고 있죠. 네. 이게 이제 우리 전기차하고 배터리 문제 이런 것들과 연관이 있는 건데 여기다가 최근에 논란이 돼 있는 반도체 보조금 기준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돼서도 성과가 도출이 되느냐 이게 상당히 핵심적으로 거론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빈 초청을 했을 때 하원에서 정상이 연설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네.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 뭐 결론이 아직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미국은 한미일 확장업체 협의체 창설을 타진했다는 얘기가 들리네요. 그렇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를 했는데요. 미국 정부가 새 협의체 창설을 타진하고 이에 대해서 일본 정부도 수용하는 방안 검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이른바 핵전력이라고 표현되는 확장업체 자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핵자산들에 대한 어떤 정보 공유 그리고 이 자산들을 어떻게 운용하는가에 대한 어떠한 이제 의견 표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걸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겠다라는 것이고 그게 우리 입장에서 보면 확장억제를 강화시키는 건데 일단 외교부는 한미 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제동원 배상 문제 때문에 한일 간의 갈등이 있어서 좀 관계가 좀 좋지 않았는데 이번에 풀렸으니까 이참에 속도를 내보자 뭐 이런 의도도 좀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한미일 간의 군사협력이 여러 경로 여러 방식을 통해서 앞으로 쭉 뭔가 진전이 되는 그런 그림들이 계속 이제 이어져서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은 대일 굴욕외교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네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강제동원 이 해법 정부가 발표한 것과 관련돼서 굉장히 이제 비판을 상당히 이제 강하게 하고 있는데요. 대일 굴욕 외교 대책위원회라는 이름의 비상설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위원장을 사선의 김상희 의원에게 맡긴다라고 지금 공개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 위원회를 바탕으로 해서 정부의 이제 이 대일 외교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상당히 강한 비판을 이제 힘을 싣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11일에 예정돼 있는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해법 관련 규탄 촛불 집회에 대해서 지도부가 참석하는 방안도 지금 내부에서 거론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KBS가 대선 1년을 맞아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일단 결과를 좀 살펴볼까요? 내일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지 1년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예. 여러 분야에 대해서 KBS가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먼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잘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응답자의 55.9%가 잘 못하고 있다라고 답을 했고요. 40.4%가 잘하고 있다라고 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긍정평가가 40% 넘은 것은 이 취임 이후에 대통령 취임 이후에 KBS 여론조사에서는 처음입니다. 부정평가를 한 이유에 대해서 응답자들은 경제 및 민생 대책 수호를 가장 많이 이제 뽑았고요. 그래서 26.9%가 이 이유를 꼽았고 측근 편중 인사 및 부실 검증을 답한 사람도 이 응답자의 23.6%가 나왔습니다. 긍정 평가에서는 노동개혁 추진 이걸 잘했다라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40.8%에 달했고요. 한미동맹을 강화했다가 17.4%, 경제 및 민생 대책이 11.8%였습니다. 이 KBS 여론조사 중에 또 주목해 볼 만한 게 그럼 남은 임기 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운영 잘하겠느냐?
이 질문도 있었는데 잘 못할 것이다라는 응답은 52.6%, 잘 할 것이다라는 응답은 44.2%였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부터 강조했던 공정의 가치를 실현해 가고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더니 실현해 가고 있지 않다라는 응답은 54%, 실현해 가고 있다라는 응답은 42.5%였습니다. 전당대회에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해서는 이 응답자의 68.5%가 개입하고 있다. 라고 답을 했는데요. 네. 이 여론조사는 2023년 3월 5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국리서치가 조사를 했고요. 전화 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 표본 오차 95%의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습니다. 전체 설문지와 조사 결과는 KBS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한 의견도 물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앞서 여론조사와 같은 여론조사인데요. 응답자의 52.1%는 이 체포동의안 부결은 잘못된 결정이다라고 답을 했고요. 예. 39.3%만 잘된 결정이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 이것은 정당한 범죄 수사이다라고 한 응답이 응답자의 53.9%였고요. 정치 보복이다라는 응답은 40.7%였는데 지난번에 새 여론조사할 때랑 비교를 해보면은 정당한 범죄 수사라는 응답이 높아졌고 정치 보복 수사라는 응답은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하느냐에 대해서 물러나야 한다라고 답한 사람이 응답자의 53.8%였고요. 물러날 필요 없다라는 응답은 40.7%였는데 다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으로 한정을 하면 물러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이 77.3%로 절대 다수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내년 4월에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서 정부 안정론이냐 정부 견제론이냐 이걸 물었을 때에는 응답자의 48.1%가 현 정부 견제를 위해서 야당이 힘을 실어줘야 된다라고 답을 했고 예.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여당이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응답이 43.9%여서 오차 범위 안에서 거의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정당 지지율의 경우는 국민의힘이 36.7%, 더불어민주당이 33.3%, 정의당이 4.3%였는데요. 새 여론조사 당시와 비교를 하면은 국민의힘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이 오차 범위 내에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벌써부터 총선 얘기하는데 총선이 굉장히 치열해질 것 같다. 지금 시점에서 바라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런 가운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추가 기소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렇습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됐는데요. 예.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개발로 얻은 범죄수익 390억 원을 수표 또는 소액권으로 재발행하고 교환을 해서 차명 오피스텔 또 제3자 계좌 송금 방식 등으로 은닉을 했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12월에 법원의 추징보전 명령이 나온 다음에 이게 실제 집행될 것에 대비해서 동창인 박모 씨에게 142억 원 상당의 수표를 숨기게 지시를 했다라는 거고요. 2021년 9월 달에 인테리어 업자 김모 씨에게 증거가 저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내리치고 불태우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검찰이 애초 파악한 게 은닉자금 340억 원 규모였는데 구속 후에 추가 수사를 통해서 50억 원을 더 찾아낸 게 있는데요. 이 중에 40억 원은 수표로 인출한 뒤에 소액 수표로 다시 나눠서 은닉을 했고 나머지 10억 원은 부동산 매매 잔금으로 사용하려고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하는 것처럼 모 변호사에게 송금을 했다라는 내용인데 지금까지 검찰이 몰수 추징 보전한 김만배 씨 등의 대장동 일당의 재산은 이제 2,07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한테 주기로 했다는 428억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거와 관련된 뭐 수사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는 이것과 별개로 이제 진행이 뭐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보도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함구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검찰 수사가 더 이상 진척이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언론의 분석도 있더라고요. 민주당에선 비명계 의원들의 움직임이 좀 가시화되고 있어요. 이 당내 의원 모임 중에 이제 민주당의 길이라는 이름의 이 모임이 있죠. 예. 오는 14일에 대선 후 1년의 대한민국 민주당의 모습과 나아갈 길 이런 주제로 토론회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원래 이 모임은 매주 이제 토론회나 만찬을 진행을 해왔는데 예.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에 두 차례 이제 중단했다가 재개를 하는 그런 일정인 거고요. 예. 그리고 당내 최대 의견 그룹인 더 좋은 미래의 경우에도 일단 이재명 대표 체제에 힘을 실어주면서 동시에 지도부의 혁신 방안을 요구하는 여러 일정들을 지금 상정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 대해서 박홍근 원내대표 등의 원내 지도부는 이 비명계 의원들하고의 연쇄회동을 이어가면서 일종 이제 포용 행보를 지금 이제 벌이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뭐 비명계 일각에서는 소통을 해야 되겠지만 또 소통만 하는 게 능사는 아니지 않느냐, 뭔가 논의에 진전이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오늘 정순신 사태와 관련해 서울대를 항의 방문했네요. 민주당에 이제 정순신 검사 특권 진상조사단이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하고 국회 교육위 소속의 야당 의원들이 서울대를 찾아서 총장을 면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 변호사의 아들이 정시 선발되는 과정에서 학교 폭력을 서울대가 파악을 했는데 그럼 실제로 이거를 몇 점을 어떤 이유로 감점을 한 거냐에 대해서 구도로는 국회 교육위에 이 대략적인 내용을 설명했지만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거든요. 예. 저희 자료를 제출하라는 취지로 지금 이제 항변한 거고요. 오는 9일 그러니까 내일 교육위 전체 회의에서 이 관련 집중 질의를 진행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앞서서 잠깐 이 뉴스화 시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산불 3단계가 발령된 경남 합천군 산불 오후 9시 기준으로 진화율이 50%였다고 알려졌었는데 지금 75%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피해 면적이 162헥타르에 달한다고 하거든요. 지금 아마 밤샘 진화 작업이 있을 것 같은데요. 최대한 빨리 좀 산불이 진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아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일 시사 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최근 경기 양평군의 한 주택에서 개 사체가 무더기로 발견된 가운데 사체 규모가 1,400구가 넘는다는 경찰 조사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처음 예상된 3,400구를 훨씬 뛰어넘는 규모인데요. 이렇게 많은 개가 죽어나갈 동안 어떻게 아무도 몰랐던 건지 이번 사건을 세상에 알린 동물권 단체 케어의 김용환 대표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먼저 케어에서 이 사건을 언제 어떻게 접하시게 되신 겁니까? 예, 지난주 토요일 그러니까 3월 4일이죠. 한 낮 12시경에 이메일로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럼 직접 현장에는 언제 가셨어요? 활동가들이 이 이메일 제보 접수받고 이제 즉시 출동을 해서 오후 한 4시 조금 넘어서 도착했고요. 예. 저는 그 다음 날 3월 5일 날 현장에 갔더랬습니다. 그럼 활동가들이 현장에 가서 봤을 때 모습이 어떻다고 전해줬습니까? 마당이고 물통이고 집안이고 그 사체를 둘 수 있는 모든 곳이 이제 사체였습니다. 그 번식장 같은 곳에 사용하는 그 좀 특수한 캔넬이 있는데 그런 것도 있었고요. 개가 이제 죽은 개의 고기를 뜯어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이고, 굉장히 현장이 끔찍했을 것 같은데요. 당초 지금 개 사체가 한 300구에서 400구 정도로 그러니까 알려졌었는데 경찰이 조사해봤더니 1,400구라고 나왔어요. 예. 이렇게 많은 개들을 어떻게 데리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건 집안 곳곳에 있었고 특히 마당 같은 경우는 이게 한 겹이 아니고 켜켜이 사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그 개들이 다른 개를 뜯어먹어 가지고 남아 있는 게 이제 가죽하고 뼈만 남아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그 가죽들이 쌓여 있는 그런 형태로 있었습니다. 아니 그 집 안에 마당 같은데 개가 사체가 이렇게 더미가 될 만큼 이렇게 쌓이고 쌓여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예, 마당에 이렇게 그 가죽, 개 가죽이죠. 개 가죽하고 뼈 이런 것들이 한 켜, 두 켜, 세 켜 이렇게 쌓여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큰 물통 이런 게 2개가 있었는데 거기도 전부 사체였고 집 안에도 전부 사체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이 주택의 인근에 다른 민가가 없었습니까? 왜냐하면은 만약에 다른 민가들이 있었다고 하면은 악취가 발생한다거나 개가 짖는 소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있지 않았겠습니까? 악취는 있긴 있었는데 사실 1,500마리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악취가 엄청날 것 같잖아요. 사실 사체 하나에서도 그런데 근데 의외로 악취가 그렇게까지 극단적이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개들이 다른 개를 뜯어먹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기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취는 있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에 지금도 매년 한 50만 마리 개가 이제 고기, 소주 이런 거로 소비되고 있는 그런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장수도 사실 도심을 벗어나면 그렇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동물 학대다 혹은 동물 학대는 범죄다 이런 식의 개념 그런 것들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옆에서 개들이 죽었구나라는 것들 자체가 그렇게 특별하게 관심을 끄는 내용은 아니었던 걸로 보여요.
근데 혹시 살아있는 개는 없었습니까? 살아있는 개가 4마리가 있었습니다. 네. 4마리가 있었습니다. 현재 그 살아있는 개의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예, 그 4마리는 다 구조를 첫날 이제 1마리 데리고 왔었고, 다음날 3마리를 데리고 왔었는데, 2마리는 건강해요. 2마리는 건강하고, 예. 근데 2아이는 좀 안 좋습니다. 하나에는 이제 설계골, 고관절 수술 이런 거를 이제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하나에는 좀 많이 안 좋아요. 이게 번식장에서 이제 온 친구가 되다 보니까, 번식장에서 아이를 뺄 때 어떻게 뺐는지는 모르겠는데, 질이 다 망가져서 그 생명이 위험한 그런 그 상태였습니다. 그 집주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일부러 개를 죽인 겁니까? 아니면은 개들이 그렇게 방치가 돼서 죽게 된 겁니까? 개 폐기업이라는 개념을 하나 상정해놓고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죽이는 거죠. 왜냐하면 죽여야 개를 계속 데리고 올 수 있을 거잖아요. 개를 폐기하는 게 직업인 겁니다. 이 사람은. 그러면 개들이 살아있으면 부피가 나갈 거잖아요. 예. 부피가 나갈 거니까 부피가 적어야 계속 개들을 데리고 올 수 있죠. 한정된 공간에. 예. 그러니까 이제 개들이 부피가 안 나가려면 죽인 다음에 뜯어먹어야 되는 거죠. 이게 뭐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한데요. 그렇죠. 경찰 조사에서는 고물을 수집하러 다니면서 뭐 개를 처리해달라 이런 부탁을 받았고 마리당 1만 원씩 돈을 받고 개를 데리고 왔다 이렇게 그 집주인이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 개 숫자가 많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너무 많죠. 뭐 제가 예를 들면 지금 마음먹고 뭐 시골을 돌아다닌다 하더라도 뭐 그렇게 많은 개들을 어떻게 데리고 오겠냐고요,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주민 증언에 의하면 한 3년 정도 매주 한 2번 내지 3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탑차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탑차를 가지고 일주일에 한 2-3번, 그리고 한 번 탈 때 한 3마리, 뭐 많을 때 한 6마리 이렇게 여러 마리를 늘 이제 싣고 다녔던 거죠. 예. 일주일에 한 10마리 정도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일주일에 평균 한 10마리 정도 옮겼을 것 같아요. 그럼 1년에 한 500마리 정도 옮긴 거죠. 그거를 뭐 고물 수집하러 다니면서 1마리씩 데리고 왔다. 이거는 전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 사체로 발견된 개 대부분이 품종견이었다면서요? 예,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것도 뭐 시골에 그렇게 품종견이 많이 있나요? 근데 대부분은 품종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고물 수집하면서 1마리씩 데리고 왔다. 이런 거는 전혀 그 사실이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개를 처리해달라고 부탁한 곳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렇죠. 어디입니까? 그 번식장하고 이제 펫샵이겠죠. 그러니까 펫샵에서 그 개들을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안 팔리는 개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폐기를 해야 될 거고. 예. 그 펫샵, 그 이제 번식장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가 들면 그 생산 능력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역시 또 폐기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그런 그 펫샵과 번식장을 향해서 이제 개 폐기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그 집주인도 이 사실을 인정했습니까? 인정을 안 했는데, 예. 대화 과정에서 이제 핸드폰을 같이 보게 됐죠. 예. 그러니까 뭐 그 안에 이제 그 전화번호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 보니까 펫샵, 그 번식장으로 보이는 뭐 그런 전화번호 쭉 나왔었어요. 그리고 이제 몇 개는, 저희 활동가가 지금 메모도 해두었고요. 그러면 집주인이 일종의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업자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이건 폐기업자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폐기물 수거업자들 있잖아요. 예. 뭐 종이도 가져가고 고철도 가져가는 것처럼 그 살아있는 동물을 폐기하기 위하여 개를 이제 그 수집해가는 폐기업자라고 봐야 됩니다. 그럼 뭐 펫샵도 그렇고 번식장 운영자들도 학대 사건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잖아요. 책임에서. 특히 예. 이제 번식장에서 많이 개가 온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예. 지금 번식장이 어떻게 운영되길래 예. 개를 이렇게 자신들이 만약에 개가 이제 죽거나 이렇게 했을 때 처리를 해야 될 텐데 그렇게 안 하고 예. 이렇게 업자한테 맡기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개를 분양을 받을 때 개를 예를 들면 이제 지인들로부터 분양받아 오는 경우들이 많지요. 근데 이제 드물지 않게 그래도 이제 펫샵에서 사오는 사람들이 지금도 꽤 많이 있거든요, 지금도. 네. 근데 펫샵에 있는 개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 이런 번식장 출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이런 식의 이제 번식력이 떨어진 개들이 대량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예. 그러면 이 친구들을 이렇게 처분해야 되는 그런 그 문제가 생기는 거죠.
뭐 정당하게 처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거기서부터 좀 어려운 이야기가 되는데요. 예. 지금 이와 같이 처분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또 보기가 힘들어요. 가장 무슨 얘기입니까? 싼 방식으로 이렇게 법을 위배되지 않으면서 이렇게 처분되는 방식. 물론 여기에서 뭐 알면서 넘겼을 때 이게 뭐 그 동물학대를 교사한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이 가능하긴 한데 네. 법적으로 그렇게 명확한 건 아니죠. 그럼. 그러니까 생산 능력이 떨어진 모견의 사후 관리, 이후 사후 처리를 이런 방식으로 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번식력이 떨어진 개들이 보통 이제 지금까지 많이 알려진 개 소주로 팔린다고 많이 알려졌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렇다고 했을 때 경매장을 통해서 가는데 개를 판매하는 일종의 개 판매지요, 그게. 그래서 그게 이제 법적으로 이제 하자가 있다. 이렇게 현행법상으로는 이렇게 보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전에는 개 소주용으로 팔다가 이번엔 폐기업자한테 이제 팔은 그런 경우들이 되는데, 그 자체를 가지고 이렇게 위법하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법리적인 굉장히 좀 깊이 있는 이런 논리 개발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직접 이렇게 처리하지 않고 나는 그냥 그 사람한테 팔았을 뿐이다. 이렇게 해서 빠져나간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개식용 산업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한테 개식용업자한테 내가 개를 기다 판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게 불법이냐 생각해 보면 굉장히 끔찍한 일로 느껴지죠. 우리가 이제 개그름 반려동물로 알고 있는데 예. 어떤 사람이 개를 길렀어요. 반려동물로 예쁘게 다 하면서 길렀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마음이 바뀌어서 지나가는 개장수한테 개를 팔았다. 도덕적으로 생각해 보면 되게 끔찍한 느낌이 드는데 예. 그게 그러면 무슨 법이 위배돼 있어 생각해 보면 하고 이렇게 저는 그런 소리가 나오죠. 잠깐만 우리 법이 이상한 허점이 있구나. 뭔가 좀 이상한 이런 생각이 들죠.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데리고 가서 굶겨 죽이고 또 다른 방식으로도 죽인 걸로 보이는데 예. 하여튼 죽이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럽게 죽였다거나 뭐 이러면서 죽이는 과정 자체가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지. 이 사람한테 개를 팔았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직접 이렇게 문제 삼기는 쉽지는 않죠. 아니 지금 반려견 천만 시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1000만 마리보다 더 많다는 얘기까지도 하고 있는데 품종견을 이렇게 마구 교배하고 판매하고 사후 관리도 부실하게 하는데 이런 것들을 정리할 만한 그러니까 규율할 만한 법적인 장치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지금 불법 번식장이라고 하는 개념도 없는 겁니까? 그냥 번식장은 아무나 만들 수 있습니까? 번식장 자체가 이제 허가 사항이죠. 현행법상으로 이제 법이 개정돼서 나중에는 이제 다른 것들도 이제 소위 이제 동물 반려동물에 관한 영업 8가지가 지금 규정이 돼 있는데 적어도 지금 이 순간까지는 이제 허가 업종이 지금 하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동물 생산업이죠. 그게 지금 이야기하는 불법 번식업이 되게 되는데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시설 기준, 인력 기준이 필요하고 그런데 이제 그것을 허가를 받지 않은 번식장도 꽤 많이 돼요. 꽤 많이 되는데 이제 그들 같은 경우에 이제 소위 말하는 불법 번식장이죠. 그런 이제 불법 번식장과 이제 합법적인 번식장, 다시 말해 허가를 받는 번식장이 있잖아요. 허가를 받는 번식장이나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게 현실이죠. 여기서 두 가지가 문제인데 하나는 시설에서 그 안에 개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개들의 삶 자체가 매우 비위생적인 이렇게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고통받으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거기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팔려나가서 굉장히 이제 비참한 이제 삶의 종기를 맞이하는 이런 문제들도 있죠. 근데 그게, 불법도 있고 합법도 있는데 번식장 그 자체는 그런데 불법이나 합법이나 그 중에 일부 이제 좀 잘 관리되는 것도 있기는 있죠. 그런데, 매우 많은 이 번식장이 불법이든 합법이든, 동물의 삶과 죽음에 있어서 매우 고통스러운, 그런 환경으로 봐야 됩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그동안 알지 못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좀 놀랍기도 한데요. 어떤 방식으로든 좀 지자체 차원에서의 어떤 제도적 보완이든 아니면은 국회 차원의 논의가 이루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희 청취자 맞습니다. 3280님께서요. 이런 뉴스 들을 때마다 인간으로서 참 미안합니다. 세상을 떠난 생명들의 명복을 빕니다. 이런 의견까지 주셨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환 동물권단체 케어 대표였습니다. 지금 환경부가 환경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좀 아이러니한데요. 이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제주 제2공항을 비롯해 내놓는 발표마다 반발에 반발을 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환경 문제와 미래를 위한 생활수칙 꼽아보는 시간입니다. 지구생활백서 사단법인 넥스트에서 미디어를 총괄하고 있는 윤지로 수석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주 사이에 직함이 바뀌셨어요? 네, 맞아요. 좀 더 이제 정책이 만들어지는 그 중심에 좀 들어가 보려고 네, 그래서 이제 연구소 쪽으로 옮겼습니다. 아, 그러면은 신문사에서는 퇴사하시고 네.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셨군요. 네, 네. 근데 또 그 분야도 또 환경 분야니까요. 그렇죠. 에너지 환경 쪽입니다. 네. 하여튼 앞으로도 계속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 공항과 케이블카 얘기를 해주신다고 들었어요. 네, 이제 작년 5월에 새 환경부 장관 취임했을 때 제일 강조했던 게 규제 개혁이었어요. 그리고 예. 올 초 업무 보고 때 이제 장관이 브리핑을 했는데 예. 그때도 이제 산업이란 단어를 18번 언급하는 동안에 기후는 딱 2번 언급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환경부가 환경산업부를 자처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논란이 우려가 계속 나왔는데 네. 사실 이제 대통령도 환경부가 이제 좀 환경산업부가 돼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좀 주기도 했고요. 네. 그랬더니 정말로 환경산업부다운 결정들이 이제 막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1월 말에 흑산공항, 그리고 2월 말에 설악산 케이블카, 그리고 며칠 전에는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또 굉장히 유리한 결정이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씩 짚어보려고 합니다. 흑산공항 얘기 좀 먼저 해보죠. 네. 흑산도에 공항을 만들겠다는 것 때문에 네. 사실 이것도 굉장히 논란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 이제 흑산도 공항 논란을 이제 말씀드리기 앞서서 혹시 흑산도 가보셨어요? 흑산도요? 네. 전 못 가봤어요, 아직. 네, 언제 맞아요. 한번 봐야겠다고 마음속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음속 생각하는데 딱히 계기가 없으면 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 옛날에 이제 유배지로 이제 사용됐을 만큼 굉장히 먼 곳이거든요. 네네. 저는 이제 몇 년 전에 가봤는데 진짜 이제 산 넘고 물 건넌다는 걸 체감할 수 있었던 곳인데 일단은 서울에서 갈 때는 목포까지 KTX 타고 2시간 넘게 간 다음에 거기서 또 택시 타고 배 타러 가야 돼요. 예. 그럼 거기서 쾌속산 타고 또 2시간 넘게 가야 되거든요. 그 목포에 내려서 흑산까지가 거의 서울에서 춘천 정도 거리만큼 떨어져 있어요. 바로 이 지점이 이제 흑산공항을 지어야 한다라고 하는 쪽에서 이제 앞세우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너무 이제 교통이 나쁘고 그래서 주민 교통권 확보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가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네. 또 주민들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네. 너무 불편하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왜 문제가 되냐면 여기가 국립공원이거든요. 예. 81년도에 지정이 됐는데 이제 흑산도는 동아시아에서 호주로 이어지는 그 철새 이동 경로상에 있어요. 그 나그네 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네. 장거리 이동하다가 잠깐 쉬어가는 철새한테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휴게소 같은 곳이에요. 새들이 막 뭐 수천 킬로 가는데 이제 한번 쉬어갈 곳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공항 활주로가 놓이고 하게 되면 비행기는 조류 충돌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예. 이제 새를 쫓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새들을. 그래서 뭐 포금기를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먹이가 많기 때문에 또 새들이 찾아오는 이유도 있거든요. 그래서 먹이를 없애기 위해서 공항 반경 3km 이내에 또 양식장을 폐쇄해야 된다. 이렇게 국토부가 작성한 보고서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안군이 사실은 2000년대 초반부터 흑산공항을 추진했는데 계속 이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난 1월 31일에 딱 그 공항 그 활주로가 놓일 그 부분만 딱 이렇게 오려가지고 그 부분만 국립공원에서 해제한다 이런 결정이 나온 거죠. 그럼 거기다가 지울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일단 형식적 그쵸. 요건은 갖추게 된 건데. 네. 근데 이것도 찬반 논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네. 현지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새보다는 사람이 먼저 아니냐 뭐 네. 이런 생각도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맞습니다. 뭐 네. 그런 이제 주장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볼게. 그럼 여기 이제 공항을 짓게 되면 정말로 주민들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되느냐. 이제 네. 그게 중요할 텐데 네. 이게 흑산도가 워낙 이제 떨어져 있는 이제 섬이다 보니까 여기가 예. 바람도 굉장히 많이 불고 또 안개도 많이 껴요. 그래서 이제 5년 전에도 한번 이 흑산공항 건설로 한번 논란이 됐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환경부의 이제 자료를 보면 그때 선박 의 결항률이 14%로 추정이 집계가 됐는데 예. 항공기 결항률은 20%로 추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선박보다 오히려 더 결항률이 높은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는 큰 활주로를 놓을 수 없기 때문에 50인승 경비행기가 운행하면서 그 또 안전성 논란도 있고요. 바람이 워낙 많이 부는 곳이니까. 날씨 영향을 더 많이 받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또 경제성이 있는데 경제성 같은 경우에는 그 시행자 측에서 제시한 그 편익 비용이 4.38이에요. 그러니까 1원 투자하면 4.38의 편익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면 예. 이제 거의 대박 사업이란 얘기인데 이걸 어떻게 계산했냐 봤더니 50인승 항공기로 연간 1만 7천 회 그러니까 하루 12시간 동안 비행기가 뜨고 내린다고 가정을 하면 15분마다 이착륙이 일어나야지 된다는 거예요.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몇 차례 수정을 거치면서 1.9까지 떨어졌고 그럼 1.9에는 뭐 국립공원 가치 손실에 따른 비용 이런 거는 또 포함되지 않은 계산입니다. 만약에 공공 가치 손실에 따른 비용까지 계산한다면 그러면 마이너스까지 나온다고 해요. 그거군요. 근데 어찌됐든 환경산업부로서 네. 지금 허가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설악산 케이블카 이것도 네. 사실 시끄러워요. 네. 근데 지역 수건 사업이긴 한데 네. 계속 논란이 되면서 그동안에 허가가 안 났던 건데 네. 이번에 환경부가 그 문을 터줬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진짜 오래됐더라고요.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 1982년까지 거슬러 가니까 한 40년이 넘는데요. 계속 번번이 여기도 이제 역시 국립공원이어서 계속 이제 환경부의 벽을 넘지 못했던 거죠. 근데 네. 사실은 이제 박근혜 정부 때에도 한번 이제 환경부가 조건부 승인을 한 적은 있어요. 근데 문화재청에서 제동을 걸어서 이제 안 됐고 그 후에 또 추진이 돼서 2019년에 원주지방 환경청이 안 된다 부동의를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양양군이 행정심판을 제기해서 다시 기회를 얻었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동의 의견이 나온 거예요. 예. 근데 이제 환경청이 이런 결정을 내리기 전에 연구기관들한테 이제 뭐 어떠냐 이렇게 의견을 들을 거 아니에요. 예. 이때 그거를 검토한 5개 기관이 모두 안 된다 이런 부정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양양군이 우리 이렇게 보완해서 잘 할게 했는데 그거 너무 부족해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거죠. 그런데 이 그 원주지방환경청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양양군 뜻대로 한번 해봐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절차상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절차상 문제는 또 그럴 수 있겠지만 앞서도 이제 주민들의 얘기를 제가 잠깐 대신 전해드리기도 했잖아요. 네. 뭐 그런 얘기도 해요. 뭐 프랑스 스위스. 프랑스도 그렇고 스위스도 네. 그렇고 뭐 몽블랑이나 뭐 이런 데 가면 케이블카 타고 다 산꼭대기까지 가고 네. 멋있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관광객도 많이 오지 않느냐. 네. 이런 논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제 요번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의미 있는 게 좋다는 의미는 아니라 이제 그 상징성이 굉장히 큰 결정이기 때문인데요. 예. 이 설악산이 국립공원이 뿐만이 아니라 백두대간 뭐 보호지역 핵심구역 등등해서 5중으로 보호를 받고 있어요. 그렇게 보호받는 곳이 이렇게 쉽게 뚫리다니. 이런 메시지를 일단 던져준 거죠.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국립공원을 지정을 왜 하냐 그 목적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우리 인간은 갈 수 있는 곳, 돈 되는 곳은 뭐든지 다 가서 개발을 하잖아요. 좋은 풍경 보면 리조트 짓고 싶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정말 최후의 보루처럼 우리 여기는 좀 남겨두자. 동식물도 살아야 되고 우리 후손도 멋진 자연경관 누리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취지로 이제 지정하는 게 국립공원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 국립공원이 있는 곳은 다 이제 지자체마다 우리 케이블카 한번 좀 놓아보자 이렇게 벼르고 있지만 1989년 덕유산을 끝으로 여태까지 계속 못 설치를 했던 거예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렇게 문을 열어줬는데 그 절차상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 그런 이제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무등산이라든가 지리산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이렇게 지금 문 열렸을 때 얼른 우리도 한번 발을 내밀어 보자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이제 뭐 스위스, 프랑스 말씀하셨는데 스위스 역시 국립공원에 설치한 건 아니고요. 그 각 나라들 이제 설치된 국립공원에 설치된 그 마지막 연도를 보면요. 일본은 1970년, 영국은 1969년, 호주는 1995년. 예, 이렇게 뭐 최근에 설치한 곳은 없습니다. 일단 환경 보호에 대한 개념이 확실히 정립되지 않았을 시절에 설치를 한 거지. 그쵸. 새로 지금 설치하라 그러면 거기도 설치하기 그럼요. 어려울 것이다. 네네. 근데 3월 3일이 국립공원의 날이었어요. 네. 좀 씁쓸하다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참 웃지 못할 일도 있었는데 2월 27일 날 이 설악산 결정이 나왔거든요. 예. 근데 바로 다음 날 한 일간지에 국립공원의 날 앞두고 장관의 기고가 실렸어요. 예. 근데 그 내용을 보면 국립공원의 소중한 자연 생태를 지키고 지속 가능하게 활용하자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와, 정말 대단한 유체 이탈이다. 이런 이제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또 지금 제2공항, 제주 제2공항도 문제예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조건부 동의 해줬잖아요.
네, 이제 국토부가 여기 제주 제2공항을 짓겠다고 전략 환경 영향 평가라는 걸 이제 제출을 했는데 네. 여기에 환경부가 조건부 동의를 했습니다. 이제 공항 지으려면 여러 절차가 필요한데 이제 첫 관문을 통과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근데 제주 제2공항도 앞선 사례처럼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2019년에 국토부가 한번 이제 초안을 제출을 했는데 예. 계속 이제 반려가 되면서 4차례 보완이 됐던 거거든요. 예. 그럼 왜 자꾸 반려가 됐느냐. 제주는 이제 그 현무암지대라서 여기 숨골이라는 구멍이 있어요. 땅 속으로 물이 스며드는. 네. 우리 이제 지하수 이런 것도 다 이제 그런 숨골 지나서 만들어진 건데 예. 이게 이제 뭐 공항 짓게 되면 그런 숨골이 막히잖아요. 그럼 예. 지하수 양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우려가 있고 또 뭐 멸종위 기종, 남방 큰 돌고래 이런 이제 그런 동물들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계속 반려가 됐었던 거죠. 근데 이번엔 왜 동의해 준 겁니까? 그러니까 설악산 케이블카랑 굉장히 비슷한 스토리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검토 기관들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냈는데 근데 그게 반영이 안 됐던 거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거는 이제 한겨레 보도에 나왔는데 해수부 산하의 고래 연구센터도 그 의견을 냈어요. 남방 큰 돌고래가 소음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의견을 냈는데 환경부가 기자 설명을 했는데 여기서는 최악의 조건에도 고래의 영향은 없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뒤늦게 이런 보도가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해석의 차이였다. 의사소통의 오류였다. 뭐 이런 식으로 해명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공통점은 네. 국책 연구기관들이 전부 다 반대 의견을 냈는데 네. 부처는 오히려 동의하는 이런 네.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제주 제2공항은 이제 다 관문이 뭐 이제 통과가 끝난 겁니까? 아니요. 아직 이제 절차는 좀 더 남아 있습니다. 예. 이번 건 이제 전략 환경 영향 평가라는 거였고 이거 말고 환경 영향 평가도 통과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이 과정에서 제주도랑도 협의를 해야 되고 또 도의회의 동의도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도지사는 막 공항에 대해서 막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혹은 반대한다 막 이런 입장은 아니고 도민 의사를 존중해서 진행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이제 여론조사 된 걸 보면 도민 전체를 한 대상으로 한 거에서는 반대 여론이 약간 우세하고요. 그 공항이 지어지는 그 지역에 대한 거에서는 약간 찬성 의견이 좀 우세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런 사례들을 보면 사실 굉장히 이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나 이제 환경부가 쉽게 손을 들어주잖아요. 제가 앞서 이제 환경산업부 뭐 이런 얘기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그게 되게 오명이잖아요. 예.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국토환경개발부가 되고 싶은 거 아닌가 좀 이런 생각도 들어서 참 스스로 존재 이유를 너무 허무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한때 지자체들 사이에서 출렁다리 만드는 게 또 대유행이었던 적이 있는데 네, 이제는 맞아요. 케이블카 만드는 게 대유행일 가능성도 있겠다는 생각이 왠지 좀 드는데요. 이 과연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구생활 백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단법인 넥스트 윤지로 수석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 구하는 일이 시급한데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은 전국의 복지관과 연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생활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가정이 파탄나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역 복지 전문가로서 누구보다 위기 가정을 잘 찾아낼 수 있는 복지관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KBS 강태원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 KBS 58분 날씨. 지금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도 북부 지역에서 비가 약하게 내리거나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중부지방은 내일 오전까지, 남부와 제주도는 내일 낮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곳에 따라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겠고 특히 호남, 서해안 일부 지역에는 싸락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강수량 5mm 안팎으로 매우 적어 건조한 날씨는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내일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순간 풍속 초속 15m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전국의 낮 기온이 평년보다 크게 높아서 때이름 고온 현상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9도, 대구 10도, 광주 11도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인천 11도, 서울 15도, 부산 18도, 대전, 세종 19도, 울산, 제주 20도, 광주, 대구 22도가 예상됩니다. 오는 일요일 전국에 비가 내린 이후 기온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중서부 호남 지역은 나쁨, 대구 영남권은 밤에 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기온 13.4도, 습도 67%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금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지금 아이 낳는다면 천기저귀 쓸 생각 있어? 아니, 너무 단호한 아내의 태도에 속으로는 찔끔했지만 굴하지 않고 다시 물었습니다. 누가 깨끗하게 빨아서 살균까지 해준다면 어때? 그래도 안 쓸 것 같은데. 부정적인 태도가 약간 누그러진 아내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저에게 이 말을 건네더군요. 누가 매일매일 기저귀를 가져가서 세탁해서 갖다 주면 혹시 모를까? 그래, 이거야. 원하던 실험 결과를 얻어낸 과학자의 심정이 이런 걸까요? 전주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천귀저귀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떠오른 의문을 아내에게 먼저 물어본 것인데요. 대화가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이거 성공할 수도 있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전주시가 천귀저귀를 지원하는 대상은 시의 주민등록을 둔 24개월 미만 영아인데요. 각 가정에 제공한 천귀저귀를 사용하면 수거해서 세탁과 살균, 포장까지 한 다음 다시 배달을 해준다고 합니다. 배달과 수거는 물론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에 6차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전주시는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천귀저귀를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사용한 가정에는 영아 1인당 10만 원의 환경 인센티브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왜 시 예산을 들이면서까지 천귀저귀를 사용하도록 할까? 아이 한 명이 태어나 25개월까지 쓰는 일회용 기저귀는 총 4,402개, 하루 평균 5.8개 꼴이라고 하는데요. 10리터짜리 종량제 봉투에 담으면 무려 160개가 필요한 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 350명이 천귀저귀를 쓰면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요? 일회용 소각 쓰레기 감소량은 775톤,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858톤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환경 측면에서는 일회용 대신 천귀저귀를 써야 하는 이유가 충분하겠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 세탁과 뒤처리 문제로 천귀저귀를 사용하는 걸 주저하는 아이 부모의 고민을 덜어준다면 아이 피부와 건강에도 좋은 천귀저귀를 쓰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어쩜 살아가다 보면 한 번은 날 찾을지 몰라. 난 그 기대 하나로 오늘도 힘겹게 버틴 걸. 난 참 기억력도 좋지 않은데 왜 너에 관한 건 그 사소한 추억들까지도 생각이 나는지. 너를 잊을 순 없지만 붙잡고 싶지만 이별 앞에서 할 수 있는 건 좋은 기억이라도 남도록 편히 보내주는 일. 혼자 남아도 괜찮아, 가도 괜찮아. 세상에 제일 자신 있는 건 내가 언제나 그래 왔듯이 너를 기다리는 일. I don't wanna say goodbye. 어쩜 살아가다 보면 한 번은 날 찾을지 몰라. 난 그 기대 하나로 오늘도 힘겹게 버틴 걸. 부디 하루빨리 좋은 사람과 행복하길 바래. 그래야만 내 마음속에서 널 뽐낼 것 같아. 너를 잊을 순 없지만 붙잡고 싶지만 이별 앞에서 할 수 있는 건 좋은 기억이라도 남도록 편히 보내주는 일. 이젠 멀어져 가지만 잠시였지만 태어나 좀 자란 듯한 건 내겐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를 사랑했던 일. 서로가 하나씩 이별의 선물을 나눠간 거잖아. 난 마음을 준 대신 넌 내게 추억을 준 거야. 다시 또 나를 살아가게 할 거야. Never ending, never failing, my girl. 날 아프게 했지만 울게 했지만 이거 하나만큼은 고마워. 인간된 그날 내가 가져갈 추억 만들어줘서. 오늘의 발견에 이어서 SG 워너비의 타임리스 듣고 오셨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청취자분들 문자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김은실님, 환경과 아기의 건강을 생각하면 천기저귀를 쓰는 게 맞는데 천기저귀를 당연히 쓰던 시대와 비교하면 요즘은 너무나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죠. 일자리를 만드는 취지에서도 시에서 천기저귀 제공하는 거 저는 좋아 보이네요.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620님, 전주 시민이라고 하셨어요. 천기저귀 소식에 귀 솔깃해집니다. 아이의 건강 생각하면 천기저귀 너무 좋을 듯해요. 쓰레기도 줄고 환경도 좋고 일석이조일 듯합니다. 많은 이들이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전주시 그리고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 응원합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근데 이런 의견 주신 분도 있어요. 그 기저귀 빠르고 그러는 에너지 물 사용은 어떻게 합니까? 뭐 이렇게 또 얘기하셨는데 그럼 우리 옷도 빨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천 기저귀 우리 이제 일회용 기저귀가요. 제가 너무 길게 말씀드리기 그래가지고 말씀 안 드렸는데요. 일회용 일반용의 경우에는요. 자연 상태에서 분해되는데 100년이 넘게 걸리고요.
팬티 기저귀 있잖아요. 그 500년까지도 걸린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발생하는 환경 오염이 굉장히 크기도 하고요. 그걸 또 만약에 소각 처리하는 비용도 회수하고 또 그걸 다시 소각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이런 거 생각한다고 하면 청기저귀를 쓰는 게 훨씬 환경에는 좋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건강에도 좋다고 하면은 진짜 일석이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것도 여러 가지 조건이 좀 충족이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도해 보고요. 전주시의 사례가 성공하면 다른 지자체도 한번 좀 같이 도입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워낙 저출산 시대이기도 하잖아요. 네, 의견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의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신 문자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9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반찬뉴스 이영경 뉴스캐스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경남 합천 산불 소식부터 좀 전해주세요. 네, 지금 오후 10시 현재 진화율 75%인데요. 오늘 예. 낮에 1시 59분쯤에 합천군 용주면 월평리 인근 야산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5시가 넘어서면서 3단계까지 지금 상향 발령을 한 상황인데 산불 3단계가 되면 피해 추정 면적이 100에서 3,000헥타르 그리고 초속 11m 이상의 바람이 불면서 네. 진화할 시간이 하루에서 이틀, 그러니까 24시간에서 48시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면 산불 3단계가 발령이 되는데 네. 5시 30분이 넘으면서 산불 3단계가 발령이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너무 많이 불고 있어서 현장에 초당 5에서 12m의 바람이 불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산불 3단계가 발령이 됐는데요. 지금 10시까지의 통계를 보면 진화율은 75% 그리고 산불 영향구역이라고 해서 그 화재뿐만 아니라 연기나 재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지역이 162헥타르, 잔여화선은 1.2km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바람이 많이 잦아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불길이 더 번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화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 정도면 내일 오전에 주불이 아마 진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장에는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림공무원, 경찰을 포함해서 1,114명 그리고 산불지휘와 진화차, 소방차를 포함해서 장비가 81대가 지금 투입이 돼서 네. 진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민가 쪽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방화선을 구축하고요. 이제 밤에는 헬기를 띄울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예, 해가 뜨면 헬기를 띄워서 진화의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특수진화대는 야간에도 지금 들어가잖아요. 네. 혹시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좀 걱정됩니다. 네. 그런 분들 다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오전 정부가 산불 때문에 대국민 담화까지 발표했어요. 예. 하루에 10건 정도가 넘는 산불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긴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들어서 지금 3월 초잖아요. 예. 195건, 평년보다 1.5배나 많은 산불이 발생을 했습니다. 거의 뭐 매일 하루에 10건 이상 산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예. 우선은 기온이 올라가면서 건조특보가 발효된 지역이 많은 데다가 강원도와 경북은 작년처럼 강풍이 불어들면서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산불 예방을 위해서 오늘 행정안전부를 포함해서 6개 부처가 공동으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는데요. 산림 가까운 곳에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각행위를 하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부탁. 그다음에 폐쇄된 등산로나 입산 통제구역에는 출입하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대국민 협조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상대책도 시행이 되는데요. 예. 다음 달 말까지 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서 예방활동 단속이 시작이 되고요. 특히나 이 쓰레기를 태우는 소각활동이 집중 단속 대상이고 처벌도 강화가 됩니다. 산림에서 100m 이내 지역에서 소각행위가 적발이 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산 주변에서 이어지는 아주 단순한 소각행위도 과태료 대상이라고 경고를 한 상황이고요.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해서 산불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상황이고 만약에 고의로 산불을 냈다 하면 최고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각 지자체가 아마 초비상에 걸렸을 거예요. 네.
지금 공무원들도 다 비상에 걸려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산불이 한 곳 발생하게 되면 뭐 이거는 그 모든 관공서나 이런 데 공무원들까지 전부 다 동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농촌 지역이나 이런 데에서는 지금 조심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 주말을 맞아서 놀러 가신다거나 그렇죠. 이런 분들이 차창 밖으로 담배꽁초를 던진다거나 네. 아니면은 뭐 부지에 따라서 불이 붙게 한다거나 이런 네. 일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각별히 그런 점에 있어서도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합천 소식도 또 만약에 추가로 들어오는 소식이 있으면 저희가 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북 수창군 구림농협에서 농협조합장 투표를 기다리던 유권자 20여 명이 트럭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피해가 너무 커요. 네. 전국의 조합장 선거가 오늘 농협하고 수협을 비롯해서 있었는데 네. 전북의 순창 한 투표소 앞에서 화물차가 투표하려던 사람을 덮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조합원이 7, 80대가 많으셨는데 네. 숨지거나 크게 다친 상황인데요. 이번에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지금 현재까지 총 4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중상자로 분류돼서 전남대병원으로 이송됐던 70대 여성을 포함해서 지금 여성 3명과 70대 여성, 80대 여성 그리고 70대 남성 2명을 포함해서 지금 4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까지 중상자는 4명, 경상자도 12명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령대가 50대 3명, 60대 3명, 70대 3명, 80대 2명, 90대 1명. 이게 이제 부상자 고령층이 많다 보니까 네. 추가로 인명 피해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부상자 가운데 이제 고령자가 많다 보니까 추가로 이제 사망하시는 분이 발생할까 봐 걱정이 됩니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전북 순창군에 있는 지역 농협 창고인데 여기가 이제 조합장 선거 투표소로 지정이 돼서 밖에 이제 투표하려고 창고 밖에서 대기 중이었습니다. 네. 근데 사고를 낸 운전자는 70대 남성이었는데 창고에서 차에다 사료를 실어가지고요. 네. 그 상태에서 투표소 정문 방향으로 돌진해서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료값을 내려고 20여 미터 떨어진 투표소의 옆 건물로 이동하려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경찰에서는 70대 운전자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을 했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동장치를 가속 페달로 오인했다 이렇게 얘기했다면서요? 네. 현재로서는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예. 우선 사고가 났을 때 음주 상태일 수도 있는데 음주 상태도 아니었다고 하고요. 예. 약물 검사도 음성 반응이 나온 상황입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옆에 있는 건물로 이동하기 위해서 운전대를 잡은 건데 네. 그 영상을 보면 그 1톤 화물 트럭이 투표소 밖으로 길게 서 있는 유권자를 향해서 갑자기 달려들었는데 보통은 사고를 인지하면 브레이크를 밟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화물 트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고 직후에 급정거를 하지 않은 탓에 20여 명의 대규모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파출소에서 설명한 바에 따르면 피의자가 페달을 잘못 밟은 이후로 기억이 없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네. 안전운전 부주의로 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의 위반 혐의를 검토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분이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마쳤다고 하네요. 그래요. 예. 더 조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투표장에 와서 사람들이 한꺼번에 많이 몰려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그 옆에서 또 작업 차량이 드나들었다는 거잖아요. 네. 좀 이렇게 동선을 분리하거나 그렇죠. 좀 안내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안전요원 같이. 예. 그런 게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농협이나 선거관리위원회 측에서는 협조 요청이 없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사고는 운전자가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아서 사고가 난 것으로 지금 보이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네. 이 사고가 난 창고가 조합장 투표관리소였는데 원래는 이제 원래 창고를 쓰던 건물이었는데 농협에서 조합장 선거를 치르려고 거기 안을 비우고 투표소를 마련을 한 겁니다. 그런데 투표소 입구에 선거사무원을 둬서 유권자들 신분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네. 그다음에 이제 투표용지를 받으면 기표대를 향해서 이렇게 갈도록 동선을 네. 짰어요. 그러면 투표소 앞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투표를 하려면. 그렇죠. 그러면 투표소 입구 앞이 주차장 출입구 부근이어서 기본적으로 차량 통행이 많이 있던 지역입니다.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사고가 나고 보니 투표장 선택을 잘못한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교차로 사거리 앞에 투표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침에 복잡하고 네. 차가 많이 다니니까 위험하고 이런 점이 있었던 거고 농자재를 파는 상점이 농협 건물에 있어가지고 차량이 많이 드나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도 사료를 산 다음에 이동 중이었는데 이 차량 통행로에 유권자 동선이 잡혔으면 네. 최소한 안전관리하는 요원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네. 차 진입을 통제하는 안전관리 요원이라든지 안전장치는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건물 입구 안에서만 하고 교통통제 이런 걸 안 한 상황이었으니까 사람은 관리를 할 수 있는데 네. 차량 관리를 먼저 했어야 되는데 좀 거꾸로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네. 조합장 선거로 사람이 많으니까 분배일 것으로 예상이 됐고 농협 직원 3명도 나와 있었지만 주차 관리에 주로 신경을 쓰고 안전관리는 적절했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 상황인데 경찰에서는 투표소의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투표하러 갔다가 어르신들이 이게 무슨 편입니까? 날벼락입니다. 네. 예.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참 뉴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난주 코로나19 일 평균 확진자 수가 35주 만에 10,000명 아래로 떨어졌어요. 네.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12,798명인데 일주일 전 비하면 500명 정도 늘었어요. 근데 예. 전반적으로 추세를 보면 이제 하향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주에 일 평균 확진자가 9,3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10주 연속 감소했는데 이게 10,000명 아래로 내려간 게 35주 만의 일입니다. 그리고 주간 일평균 위중증 환자 숫자와 사망자 숫자도 꾸준하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제 정부에서는 어느 정도 감소 추세를 지나쳐서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의 이제 등락은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코로나19 유행이 안정화 단계에 진입했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KBS 취재에 따르면 지금 이제 확진자 숫자가 많이 안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는 의무는 해제가 됐습니다만 대중교통이나 병원 이런 데서는 이제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어야 되는데 요거를 다음 주면 이르면 해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절기 유행이 어느 정도 감소 추세에서 안정화에 접어들었다고 판단을 하면서 지금 남아있는 방역 조치 가운데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꼭 써야 되는 거를 먼저 없애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코로나의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하고 나면 우리도 방역 조치를 좀 추가 해제하는 것으로 논의하겠다라는 게 기존의 입장이었는데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관계자가 어제 회의에서 대중교통에서는 먼저 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좀 해제하는 것을 검토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했고 네. 빠르면 다음 주에 결정이 될 수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관계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결론은 못 냈는데 대중교통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마스크 의무를 없애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낸 위원들이 상당수였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뭐 지금 이제 학교들도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들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질 수 있다. 예. 그런데 이제 신규 확진자 숫자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에 전주보다 좀 늘어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이번 주 추이가 결정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취하던 방역 조치가 해제가 된다고요? 네. 지금 남아있는 조치가 어느 정도 있어요? 예. 그 중국, 홍콩, 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해서 입국하고 나면 코로나 검사하고요. 예. 그 도착공항에 일원화 조치가 해제된 데 이어서 오는 11일부터는 입국 전에 검사하는 거랑 Q코드 의무화 조치가 사라집니다. 아, 그것조차도 다 사라지는 예.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춘제 연휴가 지나도 한 달 이상 안정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동안 신규 변이가 혹시나 유입되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는데 그게 확인되지 않아서 이런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잖아요.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런 일이 또 생길 수 있다. 신종 감염병 대유행에 대한 중장기 계획도 수립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이런 질병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것에 대해서 이런 일들이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비하는 것에 대한 각 분야의 의견들을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네. 자, 다음 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울시가 난임으로 고민하는 시민을 위해서 오늘 대책을 발표했는데 어떤 내용들이 담겼습니까? 네, 우선은 결혼을 하셔서 난임 시술을 받는 경우에는
그 횟수 제한이 있었습니다. 몇 네. 번까지는 시술비를 지원해 주는데 그 이후가 되면 시술비를 받을 수가 없었는데요. 크게 4가지로 첫 번째는 난임 부부의 시술비 지원 폭을 넓혀서 지금까지는 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에만 시술비를 지원했는데 모든 난임 부부에게 회당 최대 100만 원까지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고요. 시술 횟수 제한이 있었어요. 예. 뭐 10번까지 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시술에 따라서 7번 되는 거, 5번 되는 것까지 이렇게 지원이 제한이 있었는데 네. 이런 것들도 시술 횟수 제한도 폐지가 됩니다. 그다음에 요즘에 30, 40대 여성들이 결혼이나 출산에 지금 현재는 예. 계획이 없는데 앞으로 내가 나이는 먹었는데 하고 싶을 수도 있다. 네. 뭐 그런 생각들을 하셔서 난자 냉동 시술을 많이 받는데요. 뭐 이게 연예인들도 그렇게 한다 그래가지고 많은 관심이 있었잖아요. 네, 예. 그래서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을 합니다. 최대 200만 원을 주는데 첫 네. 시술 비용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합병증하고 기형아 위험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게 고령의 산모라고 하잖아요. 네. 35세 이상의 산모에게는 기형아 검사 비용으로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거. 그다음에 난임 시술로 다태아들이 쌍둥이들이 좀 많잖아요. 맞아요. 네. 자녀 안심 보험 무료 가입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대책이 이번에 좀 당겼는데 네. 서울시가 이렇게 대책을 발표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서울 합계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습니다. 세계에서요? 예, 지난해 기준 0.59명이에요. 우리나라 출산율이 0.7명대잖아요. 예. 0.59명입니다. 그리고 매년 8만 2천 명이 난임 진단을 받고 있어요. 난임 진단이라고 하는 건 아이를 낳고 싶은데 예. 어려운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지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낳고자 하는 사람부터 지원을 하는 게 맞겠다라고 하는 이유인데요. 앞으로 난임 부부에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술비가 지원이 되는데 참 묘한 게 서울대 조용태 교수가 쓴 제가 그 글을 보니까요. 네. 우리나라에서 그 서울의 출산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고 예. 도 단위로 보면 경기도 출산율이 다른 도에 비해서 낮다는 거예요. 이게 악순환의 반복인데 초저출산 현상이 수도권의 인구가 몰리면 몰릴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고 네. 삶을 이어가기가 어려우니까 더 아이를 안 낳는데 문제는 태어난 아이 중에 수도권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아이를 낳는 엄마들이 예전에 서울에서 많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면 이 또 태어난 아이들이 서울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많잖아요. 예. 그럼 앞으로 이런 현상이 계속 가속화될 거라는 그러네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아이를 낳는 것 자체가 전체적인 시스템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다각적인 정책들이 필요한 거죠. 네. 정부가 지금 고민이 깊을 텐데 네. 그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했으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 뉴스로 가겠습니다. 청년층이 5년 동안 적금을 납입하면 5천만 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계좌가 6월에 출시가 된다고요? 청년 도약 계좌. 이름은 예쁜 것 같아요. 네. 매년 5년 동안요. 70만 원씩 모으잖아요. 그럼 네. 정부가 지원금을 좀 보태줘요. 그다음에 세금 혜택도 줘서 5년 동안 70만 원씩 모으면 간단하게 5천만 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청년 도약 계좌인데 이게 6월 달에 출시가 됩니다. 자격은 총 급여가 연간으로 7,500만 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만 19세에서 34세의 청년입니다. 매월 2만 4천 원을 기여금 형태로 보태주고요. 이자 소득에 비과세를 한다는 점이 기존의 적금과 다른 방법인데 이 기여금 아까 최대 2만 4천 원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이제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되고 소득이 만약에 6천만 원을 넘으면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받는 소득이 4,800만 원 이하이고 월 납입한도 70만 원을 못 채우면 기여금을 모두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 후에 3년은 고정금리 그리고 2년은 변동금리인데 취급기간이 확정되면 금리 수준도 정해질 전망이고요. 저소득층을 많이 지원하기 위해서 OD금리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밤참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흥미로운 미술 세계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미술랭 가이드 오픈갤러리 홍지혜 디렉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얘기 들려주실 건가요?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일제강점기의 미술에 대해서 다루면서 선전이라고 불리었던 조선미술 전람회 언급을 제가 했었는데요. 네, 기억나요. 네, 주변에서 제가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예전에는 국전 혹은 미전에서 상을 탔던 작가를 이제 최고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말이 쏙 들어갔는데 지금은 그 권위가 왜 사라진 건지 혹은 그 상이 아예 없어진 건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국전의 권위와 그에 대항했던 움직임 그리고 요즘은 그 권위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이제 일종의 전람회죠. 이제 미술의 어떤 공모전 이런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옛날에는 제 기억으로는요. 국전 무슨 입상 작가, 뭐 국전 뭐 수상 작가 이러면 이력서에 이렇게 딱 하고 올리고 그럼 와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때 들여다보면은 좀 헷갈리는 게 국전도 있고 미전도 미전이라고도 있어요. 하고. 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두 미술상에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요. 둘 다 약칭입니다. 이제 풀네임은 따로 있고 줄여서 부르는 말인데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같은 걸로 보셔도 무방은 해요. 근데 정확히는요. 일제강점기에 선전이라고 하는 조선미술 전람회가 있었고요. 그러다가 해방을 하고 나서는 1949년 제1공화국 정부가 대한민국 미술 전람회 라는 것을 창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전람회를 줄여서 국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건 정부가 하는 거니까. 네네. 그리고 대한민국 미술 전람회 이제 약간은 그 좀 줄여서 부를 만한 단어들이 있었죠. 그런데 관 주도의 국전은 결과적으로 문제가 많았는데요. 본래의 취지인 신인 발굴보다는 결과적으로 기성작가 부문이 너무 비대해진다거나 혹은 심사위원과 운영위원 선정 문제라던가 혹은 학연, 지연, 혈연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981년 제30회 국전을 마지막으로 폐지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고 이듬해 1982년이죠. 그러면 우리 신인 작가 발굴만을 담당을 하자라고 해서 대한민국 미술대전이 창설됩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약간 대한민국 미술 전람회였고 이번에는 미술 대전이죠. 그럼 미술 대전은 미전은 신인 작가만 했어요. 기성 작가는 안 기성 됐어요. 작가 부문은 좀 없애고 신인 작가 발굴 쪽으로만 이렇게 했는데요. 대신에 기성 작가를 위해서는 당시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기성 작가들을 대상으로 초대전을 열자라는 이렇게 투트랙으로 좀 이렇게 분리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후에 생긴 요 미술 대전을 미전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사실 대한민국 미술 전람회가 전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미술 대전을 미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여전히 국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혼용해서 좀 사용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정확히는 39년부터 81년까지 열린 미술 전람회가 국전이고 82년 이후에 열린 미술대전이 미전이지만 사실은 구분하지 않고 같이 국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됐어요. 대한민국 미술대전은 지금도 있습니까? 네,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왜 예전 같지 않아요, 명성이? 그렇죠. 사람들이 더 이상 주목을 하지 않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아마 미술계 내부에서의 움직임이 먼저 있었던 것 같아요. 더 이상 미술 작가들이 그것을 권위 있게 생각을 하지 않다 보니 일반인들에게도 그게 회자되지 않게 되었는데요. 우선은 그렇게 된 배경을 말씀을 드릴게요. 국전이 관 주도였다고 그랬잖아요. 이 미전은 민영화를 시킨 건데요. 1982년부터 85년까지는 반관 반민 그러니까 관과 민이 반반씩 좀 섞여서 있는 이제 기구인 문예진흥원이 주관을 했고요. 1986년부터는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가 주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관이 주도하든 민이 주도하든 높은 권위에 비해서 형평성을 지킬 수 있는 장치가 없으면 언제든 좀 탈이 나는 것 같아요. 특히 신인 작가 발굴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 미전에서 대상을 타는 것만으로도 작가로서 승승장구할 수 있는 등용문이 되다 보니까 미전에서 상 받는 거를 절실하게 원하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 2000년 심사 과정에서 금품수수가 개입됐다는 비리 사건이 터졌고요. 그때 한국미술협회 임원들이 대거 입건되었습니다.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까지도 계속해서 진행이 됐었는데요. 네. 2007년에도 이 사건이 이제 굉장히 밖으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중앙일보 사설에는 입선은 수백만 원, 특선은 수천만 원이라는 표현까지 등장을 했고요. 심사 비리와 대작 등 각종 불법 행위에 연루된 사람이 무려 121명. 그리고 미술협회 고위 간부 9명에게는 구속영장을 신청했고요. 여기 비리에 연루된 심사위원과 이제 작가에게는 총 49명을 불구속 입건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2000년 초반부터 미전이 더 이상 권위 있는 상으로 인식되지 않기 시작한 거죠. 뭐 이런 사건 터지면은 이런 뭐 쑥대밭이 된다고 표현하잖아요. 맞아요. 아무리 계속 진행을 하고 더 이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 투명성 있게 장치를 재정비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손상된 신뢰도가 있다 보니까 더 이상 그 권위가 예전 같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일반 사람들 생각할 때는 네. 미술계는 좀 순수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기대 심리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사건 터지고 나니까 그쵸. 일종의 좀 비리 집단 뭐 이렇게 또 돼버리고 그래서 네. 미전의 권위도 떨어지니까 네. 좀 안타깝네요. 그런데 비리 집단이라고 하기에는 또 이제 미술계에는 이렇게 권위에 편승해서 영광을 누려보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한편 이런 권위에 저항했던 미술가 그룹도 있었거든요. 어디든 다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제가 지금까지 강조했던 미술의 정신 중에 하나는 저항성인데요. 1950, 60년대에는 국전, 그러니까 대한민국 미술전람회에 저항했던 우리 작가들의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국전 심사위원들의 경향이 고착화되면서 당시에 미술계의 흐름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한계가 좀 극명해졌는데요. 그리고 또 공정을 잃은 심사다라는 반발까지도 극대화됐던 시기였죠. 국전에 대한 반발은요. 국전 참여를 거부하는 보이콧으로 나타나기도 했고요. 네. 더 재밌는 거는요. 국전에 일부러 참여를 해요. 그런 다음에 떨어질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낙선된 작품만 모아서 낙선전을 개최를 하는 거예요. 상을 안 받았는데 상 안 받은 걸 자랑스럽게 나 낙선했어. 그래서 낙선한 작품만 모아가지고 전시회 하는 거예요. 국전에서 상을 받는 그런 이제 작품들은 어떻게 보면 그 심사위원들의 고착화된 올드한 경향이다 보니 우리 현대미술 작가들의 작품은 오히려 모아서 낙선한 작품, 국전에서 오히려 낙선한 것이 이제 현대미술의 그 모더니즘 운동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흥미로운 시각이네요. 네, 그래서 첫 낙선전은 1954년 정진철, 김화경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요. 아마 그 작가 이름은 많이들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950년에는 그래도 좀 아실 것 같아요. 박서보, 김영환 등의 작가들이 국전을 반대하고 현대미술 운동을 내세우며 사인전을 열기도 했습니다. 박서보 작가는 상당히 연세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현업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걸로. 맞습니다. 지금도 단색화 작가로 활동을 잘 하고 계시죠. 지금은 단색화 추상미술이 어떤 미술 그 아트 마켓이라는 곳에서 대세다 보니까 굉장히 시장의 전선에 나와 계시거나 소위 말해 자본시장에서도 굉장히 핫한 작가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요. 당시에는 추상미술이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말이 있었어요. 국전에서 수상하려면 여인 좌상을 그려야 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앉아있는 여인상 있잖아요. 앉아있는 여인을 그려야 국전에서 수상을 하지 이런 추상작품으로는 국전에서 입성도 못해 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국전에 뽑히는 그림들 대부분 그런 풍이었던 모양이네요. 특정 화풍으로 그려야 거기에서 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이 농담처럼 돌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미술 시장에서 어찌 보면 가장 가치 높은 작가가 젊은 시절에 지녔던 그런 저항 정신을 들여다보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러네요. 낙선전 외에 제가 가장 의미 있게 생각했던 행동 양식은 벽전이었는데요. 벽전요? 네, 바로 국전이 열리고 있는 그 덕수궁에 바깥 돌담을 전시장 삼아서 작품을 그 벽에다가 걸었기 때문에 벽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벽에 내건 전시 형식이었는데요. 어찌 보면 초대받지 못한 작가들이 그 미술관의 밖에 돌담에다가 작품 전시를 더 한 거죠. 굉장히 저항적이네요. 굉장히 저항적이죠.
근데 그 저항적인 정신인데 실제로 전시는 데모를 하거나 우리는 억울하다 이런 게 아니라 전시의 형태로 거기에 맞서서 대항을 하게 된 거죠. 그게 더 무서워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이때 두 개의 국전에 반대하는 전시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덕수궁 서쪽 담에는 김정현, 김형대 등 졸업을 앞둔 서울대학교 회화과 학생 11명이 격전이라는 이름으로 40여 점의 작품을 내걸었고요. 덕수궁의 북쪽 담에는 한때 서울대 교수를 지냈던 윤명로와 김봉태 등 서울대와 홍대 졸업생 재학생이 합쳐서 12명이 60년 전, 그러니까 이 당시가 1960년이었거든요. 60년 전이라는 제목으로 30여 점을 전시를 했습니다. 국전이 개최되는 기간 동안 이 국전에 반대한다는 뚜렷한 이유를 내세워서 거리의 벽에다가 작품을 걸었잖아요. 그래서 시민과 언론의 관심을 국전보다 더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당시에.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입장료를 내지 않아도 밖에서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들의 작품이 대신에 추상 표현주의 화풍이 많다 보니까요. 일반 관객들은 도무지 무슨 그림인지는 모르겠다 이런 반응도 있기는 했었는데요. 어쨌든 이후에도 국전에 대한 비판은 계속되었습니다. 특정 학교나 학과를 중심으로 학생들끼리 모여서 우리 이거 하자 이렇게 해서 낙선전을 펼치는 운동은 계속되었고요. 또 민전 시대가 열리게 되면서 국전의 권위는 더 낮아지게 됐습니다. 민전은 또 뭐예요? 그러니까 국전이 국가가 진행하는 관이 진행하는 거라고 했을 때 민전은 민간이 주도한 전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아까 미전하고는 또 차이가 있는 건가요? 선전, 국전, 미전까지는 다 이제 중간에 이름만 바뀌었을 뿐 사실 거의 비슷한 전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는데요. 민전은 딱히 어떤 걸 줄여서 말한 건 아니고요. 제가 민전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거는 관이 주도하지 않고 민영화된 기관에서 진행한 그런 전시들이 많이 열렸다, 개최되었다. 이런 표현으로 제가 사용을 한 건데요. 아까 사단법인에서 대한민국 미술대전을 연다 하더라도 그것도 사실 정부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민간 차원에서. 맞습니다. 사단법인이 진행했던 대한민국 미술대전도요. 결국에는 대통령상을 수상한다거나 정부의 지원금이 꽤나 많이 들어갔었기 때문에 주최는 민간 사단법인에서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정부 진행이라고 볼 수가 어느 정도 있는데요. 이 민전은요. 민영기관이나 그런 단체에서 공모전을 연 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신문사에서 주최를 많이 했고요. 조선일보에서는 현대작가 초대전, 한국일보는 한국미술대상전, 중앙일보는 중앙미술대상전, 동아일보는 동아미술제. 거의 이제 신문사들, 굵직굵직한 대형 신문사들 위주로 이런 미술 그런 이렇게 공모전들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런 일종의 그 민간에서 열렸던 민전의 시대는요, 확실히 한국 미술의 새로운 변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전과는 달리 미니멀적이고 개념적인 작품들을 수용하려는 경향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1970년대부터는 미술계가 활발해져서요, 여러 가지 백양회, 문림회 이런 이제 단체전 같은 것들이 열리고 베니스 비엔날레나 상파울루 비엔날레 이런 국제전에 참가도 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국전, 대한민국 내에서 열렸던 그 국전의 권위와 영향력은 점점 더 좀 이렇게 약화되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시도 중에 하나는요. 1972년에요. 심사를 하지 않는 파격적인 발표 형식을 지닌 민간 공모전도 있었는데요. 이게 한국미술협회의 주최로 앙대팡당전이라는 것이 개최되기도 했습니다. 한국미술협회요? 어떤 곳이에요? 우선은 한국미술협회도요. 그러니까 첫 시작은 저항 정신에서 모인 미술인들에 의해서 이제 좀 출범이 되었어요. 협회를 만든 거니까. 근데 나중에는 또 이렇게 미전도 이제 좀 그런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제 건의가 좀 퇴색되는데 또 일조를 하게 됐죠. 뭔가 새롭게 만들어지면요, 그게 기득권이 되고 또 다시 또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저항성이 점점 가면서 약간은 퇴색되기는 했었지만 처음에는 그런 이제 미술인들에 의해서 출범이 되었었는데요. 근데 진행자님, 제가 앙대팡당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앙대팡당이라는 단어 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프랑스어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앙대팡당이 영어 인디펜던트와 같은 의미의 프랑스어인데요. 네. 독립된, 독자적인, 무소속의 이런 뜻이 되겠죠. 네네. 그래서 앙대팡당전은요. 사실 한국 이전에 1884년에 프랑스에서 먼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있었던 것을 저희가 이제 좀 모방하듯이 가지고 온 건데요. 그냥 그 단어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네. 일종의 앙대팡당전이라고 하는 하나의 뭐 미술전 같은 게 만들어진 거네요. 맞습니다. 예. 하나의 미술 운동, 미술 이렇게 행동 양식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단순한 전시가 아니라 프랑스의 앙대팡당전이 출범하게 된 배경 또한 기존에 존재했던 공모전에 대한 반발인데요. 프랑스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릴게요. 1660년대에 프랑스에는 한국의 국전과 비슷한 살롱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살롱이라는 단어가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저 어릴 때는 제가 미술 공부를 하기 전에는 저희 동네에는 헤어살롱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살롱이라는 단어가 실제 프랑스에서 사용되었던 단어와는 조금 다소 다르게 사용하기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예. 원래 살롱이라는 뜻은 프랑스에서 궁정이나 귀족의 저택을 무대로 진행이 됐던 사교계 모임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미술이나 음악, 문학 등의 다양한 예술의 향유가 일어났죠. 네. 우리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러잖아요. 공작하고 기부인들이 모여가지고 네. 이렇게 이렇게 붙이면서. 맞아요. 굉장히 프라이빗하지만 화려한 어떤 이제 공간에 귀족들끼리 모여서 예술을 향유하는 이제 그런 것이 일종의 살롱 문화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 살롱전이라고 아예 이름이 명명된 것은요. 에콜 데 보자르라고 하는 미술대학의 졸업생 작품으로 출발해서 200년간 국왕의 후원 아래에 개최됐던 전시예요. 근데 처음에는요. 브리옹 궁전 내에서 제한된 인원에게만 이렇게 정기적으로 회화전을 열다가 예. 점차 루브르 박물관, 원래는 루브르 궁이었겠죠. 루브르 박물관의 그랜드 갤러리로 옮겨갔고 네.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는 공중에게도 개방이 됐습니다. 살롱전은요. 미술평론가, 컬렉터, 기자 등 미술 관련 전문가들이 아주 깊은 관심 속에서 명실상부 프랑스 미술 전람회 이렇게 대표적인 상징이 되었고요. 네. 19세기 중반에는 살롱 관람객 수가 연 100만 명을 넘길 정도로 많은 시민들의 관심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살롱에서 입상을 하면 화단에서의 입지뿐만이 아니라 대중의 인지도까지 높아지니까 예. 일종의 일명 스타덤에 오르는 거겠죠. 그리고 이 살롱전 입상은 젊은 작가들의 등용문이자 당시 화가들에게는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기준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국전미전하고 비슷하네요. 맞아요. 꽤나 비슷하죠. 네. 실제로 어느 정도로 여기에 목을 맬 정도였냐면 이 살롱의 낙선으로 절망해서 실제로 목숨을 끊는 작가가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거의 뭐 고시를 한동안 준비하다가 뭐 이런 느낌처럼 정말 많은 작가들이 원했던 그런 이제 살롱전 입상이 있었는데요. 말씀처럼 국전 미술전과 참 비슷하죠. 근데 살롱전도요. 점점 편파적인 심사가 극에 달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반발하는 작가들이 생겼는데요. 프랑스에서도 낙선전이 열렸습니다. 아, 똑같죠. 네. 근데 재밌는 거는요. 우리나라의 낙선전과는 달리 나폴레옹 3세 그러니까 관의 주도로 열어줬어요. 관은 왜 낙선전을 열어줬을까요? 글쎄요. 너무 아깝다 이렇게 생각해서인가요? 뭐 아차상 네. 같은 그런 개념일 수도 있었겠죠. 네. 네, 안타깝게 떨어졌다고 볼 수도 있고요. 당시에 이제 대외적으로 동요하는 예술계를 진정시키려고 열어준 것이기는 한데 사실은요. 예. 그 뒤에는 저희에는 낙선 작품을 공개적으로 일종의 폭로해서 이 정도 수준이라서 낙선한 거야를 또 이제 공개하려는 그래요? 의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너네들이 불만 얘기하는데 네, 전시해줄게. 그래서 살롱전과 낙선전이 동시에 열리면 살롱전에는 고전주의 형식의 당시 너무나 이제 아카데믹한 기법으로 잘 그려진 원근법은 어떻고 빛은 어떻고 딱 규율대로 너무나 잘 그려진 고전 이렇게 미술이 있었고 네. 그러고 낙선전에는 이게 뭐야 할 만한 작품들이 많이 몰려 있었겠죠. 특히 근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요.
여러 작가들이 계속해서 내가 살롱전에서는 입상을 못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젊은 작가들은요. 개인 전시장을 짓고 전시를 하거나 아니면 별도로 우리끼리 비용을 각출하자라고 해서 살롱전 말고 우리끼리 전시회 열자. 낙선전 말고 그냥 이 또한 민에서 주도를 하는 거죠. 그런 연례 전시회를 열기도 했는데요. 이쯤 진보적인 미술가들이 창설한 독립예술가협회가 있었어요. 네. 여기를 중심으로 열린 것이 바로 독립전이라는 말에 앙대팡당전이 열리게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가 바로 무심사가 원칙이었어요. 그게 무심사가 원칙이라는 게 뭐냐면 참가비만 내면 그냥 그림을 전시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네, 근데 이때 참여한 작가들이 다 살롱전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했던 작가들이라고 했잖아요. 예. 이름을 들으시면은 아시려나 모르겠어요. 르누아르, 예. 조르주 세라, 폴 세잔, 앙리 마티스, 빈센트 반 고흐 등 대부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저를 시험에 들게 하시려고 했던 거죠? 네, 그런 훌륭한 인상주의 작가들이 대거 살롱전에는 뽑히지 못해서 앙대팡당전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 살롱전에는 제가 할 만한 작가 혹시 없어요? 살롱전에서의 입상이 그 스타 작가로의 입문이기도 했기 때문에 네. 이게 미술 공부를 하신 분들은 그래도 들어봤다 하는 작가이기는 할 텐데요. 예. 어쨌든 그 당시의 기득권은 당시 고전주의를 이끌었던 화가들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자크 루이 다비드. 나폴레옹의 총애를 받았다고 하는. 아시네요. 예. 굉장히 왜 그 이거는 말타는 막 나폴레옹 와 이렇게 네, 맞아요. 나폴레옹 이야기를 많이 그렸고요. 예. 나폴레옹 1세의 대관식이라거나 아니면은 미술을 공부하는 친구들에게는 많이 알려져 있는 게 호라티우스의 형제의 맹세라는 그런 작품 등 즉 왕정이나 궁정에 대한 작품을 많이 그렸습니다. 이쁨 받아야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예쁨 받아야 돼서 그렸을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작가가 예쁨을 받았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러네요. 무엇이 먼저인지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스타는 앵그르입니다. 작품은 기억나지 않더라도 이름은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오달리스크라는 작품이나 터키 목욕탕. 물론 미술 전공자가 아니라면 잘 떠올리지는 못하실 것 같기는 해요. 예.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살롱전 작가들보다 훨씬 더 그 앙대팡당전에 참여했던 작가들이 우리에게 훨씬 더 이제 유명한 그러네요.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 예컨대 이 당시에 살롱에서는 카바넬의 비너스의 탄생이라는 것이 이제 최고상을 받고 극찬을 받을 때 낙선전에서는 동시에 마네의 풀바디의 점심 식사가 진행이 됐는데요. 네. 이 당시에는 이 작품을 보러 갔다가 풀바디의 점심 식사를 막 찢으려고 했던 관광객이 있었다라는 일화도 꽤 유명한데요. 네. 사실 카바넬의 작품은 뭔지 딱 떠오르지 않으시죠? 예. 네, 결과적으로 이제 마니의 작품이 훨씬 더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됐습니다. 그럼 프랑스하고 우리나라 역사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네. 국전 미정, 앙대팡당전, 네. 그 살롱전 다 비슷한데요. 네, 사실은요. 이게 살롱전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요? 네, 일본이랑 프랑스랑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였잖아요. 일본에 먼저 살롱전을 모방해서 제국미술 전람회라는 게 생겼고요. 이제 일제강점기 때는 조선미술 선전이 생겼고 그게 국전이 되고 미전이 되다 보니 서양의 관주도의 전시 문화가 동양에까지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하는 거니까요. 네. 어쨌든 문화라고 하는 건 그렇게 자연스럽게 전파가 되는 거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런 생각 뭔가 하나의 뭔가가 만들어지면 또 다른 반운동이 생겨나는구나. 네. 미술계에 그런 움직임이 활발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새삼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미술랭 가이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픈갤러리 홍지혜 디렉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양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다혜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영화에 대해 자팍다식한 대화를 나눌 이다혜입니다. 이다혜의 영화관은